저희는 벌써 3차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기와 회계, 그다음에 부기의 종류,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차시는 회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에 관련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3차시부터 하는 것이 바로 이제 3차시부터 하는 것이 이제 회계의 이제 진정한 회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배우고 나면 재무 상태표를 구성 요소에 맞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기업의 재무 상태. 자,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것이 뭐냐면 요 재무 상태. 요 재무 상태 뭐냐? 이것은 재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태. 재무 상태 또는 재산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 미천이 있어야겠죠? 자,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꼭 가정합시다. 자, 꼭 사업을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빌딩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다음에 땅도 사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사고, 그다음에 상품도 사고, 그다음에 주식도 사고, 남한테 돈도 빌려주고, 대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금고 속에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주식 사고, 대여 사고, 나머지는 금고에 현관으로 보관했을 때, 여기 있지, 이무 건물, 땅, 자동차, 상품, 주식, 대여, 현금, 요거를 합계를 내보면 돈이 얼마일까요? 1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다시,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주식 사고, 남한테 돈 대여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다 합계를 내보면 얼마가 되겠까요, 여러분들?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이. 예,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주식 사고, 대여 사고, 현금, 남은 돈은 금고에다 보관하고 있을 때 이쪽에를 합계를 내보면 1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이라는 것이 뭐냐? 자, 따라서 우리가 건물, 땅, 자동차, 상품, 주식, 대여, 현금을 원하냐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자, 건물, 땅, 자동차, 상품, 주식, 대여, 현금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요 자산은 여러분들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시, 요 자산에는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내 돈을 뭐라 하냐면 자본이라고 하고, 내 돈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이 빌린 돈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회계상에는 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주식 사고, 남한테 대여해주고, 남은 돈은 금고에다가 나눴는데, 이것들을 뭐라냐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산의 정의를 내보면, 자산이란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재화와 채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이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재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재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화자는 뭐냐면 현금을 의미합니다. 화폐.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현금을 우리가 재화라고 할 수가 있고, 채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받을 권리입니다. 받을 권리. 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산은 재화와 채권을 총칭해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이 여기 대여가 있죠. 남한테 돈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받을 권리 우리가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을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주식 사고, 남은 돈은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금고 속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고, 자산은 재화와 채권을 총칭해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자는 것이 뭐냐면, 물건적, 여기서 재자는 물건적, 이게 아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우리가 재라고 하고, 화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현금. 그 채권은 받을 권리를 우리가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정확한 자산의 정의는 일정 시점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 자산의 종류, 현금이 있는데, 자, 현금은 여러분들 자산인 거 아시죠? 자, 현금도 우리가 경제 용어로 현금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경제 용어로 우리가 전화기 하는 그 통화가 아니라 경제 용어 우리가 통화라고 하는데, 이 통화에는 지폐와 주화가 있겠죠. 지폐와 주화를 우리가 통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이 있는데,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회계상의 현금은 통화, 지폐와 주화 또는 통화 대용증권이 있는데, 이 통화 대용증권이 뭐냐면 현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현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이 바로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이 통화 대용증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자기압수표와 타인발행수표. 요 타인발행수표가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상의 현금은 통화뿐만이 아니라 지폐와 주화뿐만이 아니라 통화 대용증권. 현금은 아니지만 내가 원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증권이 바로 통화 대용증권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러분들 자기압수표와 타인발행수표가 바로 통화 대용증권이고, 자기압수표나 타인발행수표를 받으면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구불예금인데, 자, 요구불예금에서 우리가 당자예금하고 당자예금과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있는데, 요구불예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 바로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요구불예금은 당자예금과 보통예금인데, 여러분 보통예금은 통장이 있죠? 통장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근데 보통예금은 누구나 또 만들 수도 있고, 통장도 있고 누구나 만들 수가 있지만, 요 당자예금은 여러분들 기업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도 주식회사만 만들 수 있는 예금이 바로 당자예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자예금은 통장이 없습니다. 명목상 이름만 당자예금입니다. 나중에 이 당자예금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하지만, 요구불예금에는 당자예금과 보통예금이 있다. 이 보통예금은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다. 통장도 있다. 그러나 이 당자예금은 누구만 만든다? 기업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통장이 없다는 겁니다. 명목상만 당자예금은 이름만 붙인 것이지, 이 당자예금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금, 당자예금, 보통예금이 자산이구나. 요것만 우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있는데, 상품, 제품, 원재료. 자,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것. 원재료는 뭐냐면 제품은 만들려고 사온 것. 근데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품 사왔냐고. 제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품이라고 해야 돼요, 상품.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는 제품이 되겠죠. 만들어서 파니까. 그냥 하이마트 같은 거, 하이마트 가전제품은 사다가 파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상품은 사다가 파는 거,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온 것이 바로 원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책으로 간다면 출판사는
상품이라 할까요? 제품이라 할까요? 원재료로 할까요? 출판사는 제품이라고 하겠죠. 서점은 상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출판사에서 원재료가 뭡니까? 종이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는 요 상품, 제품, 원재료는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 자,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사왔고,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왔죠. 요 세 가지는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 아,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고자산. 상품, 제품, 원재료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는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재고자산이냐? 판매 목적으로 사다가 파는 것.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앱으로부터 사온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가 있고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자, 건물은 빌딩이나 집을 의미하죠. 토지는 땅이죠. 차량 운반구는 우리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비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전이나 어떤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치, 기계장치가 있는데 이게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는 자, 우리가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는 여러분들 요 장부에다가 적을 때 건물이라고 해서 모든 장부에다 건물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고 토지라고 해서 모든 것을 토지라고 장부에다 적는 것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 해서 모든 것을 장부에다 적는 것이 아니고 비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비품으로 적는 것이 아니고 기계장치라 해서 모든 것을 장부에 적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장부에다가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로 적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면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자,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영업활동 또는 업무용 또는 자가사용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첫 번째, 영업활동으로. 두 번째, 물리적인 형태가 있다. 세 번째, 오래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했을 때 우리가 장부에다가 건물이라 적고, 장부에다가 토지라 적고, 장부에다가 차량 운반구로 적고, 장부에다가 비품이라 적고, 장부에다가 기계장치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물리적인 형태가 있으며 오래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뭐라 하냐면 자,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한다. 하나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고 물리적인 형태가 있으면 오래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장부에다가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라고 이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단기매매증권인데, 자, 단기매매증권은 여러분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과 사채를 매입을 했으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사채를 매입했으면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으로 장기매매증권으로 장부에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인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주식 5천 주고 샀는데 하루 차고 있나 보니까 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팔아야죠. 그게 바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은 시장성이 있는 여기 여러분 시장이 뭡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 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증권거래소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사채를 매입했을 때 우리가 장부에다가 뭐로 적는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제품, 원재료, 건물, 토지, 차량운반구, 비품, 기장치, 단기 매매 증권,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재에 해당이, 여기까지가 재화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아까 화폐라고 했죠. 그리고 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그러니까 여기 6번, 여기 5번까지가 바로 재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번부터는 이제 채권인데, 자, 우리가 대여금이 있습니다. 대여금. 자, 대여라는 것이 뭡니까? 돈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자, 돈을 빌려줬으면 나중에 받아야죠? 그를 뭐라 하냐면 대여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여기다 그냥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단기 대여금이라 할게요. 단기 대여금. 남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려준 경우는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뭐냐면, 요 상품, 제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팔았을 때, 상품, 제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상품, 제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를 외상으로 팔 때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을 여러분들 장부에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받을어음이라는 거 있는데, 받을어음. 요 받을어음은 뭐냐면 상품, 제품, 원재료를 팔고 어음을 받는 경우. 그걸 바로 받을어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냐면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냐면 매출채권. 매출에 따른 받을 권리.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분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상품은 매입하다, 매출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상품 외의 자산, 상품 외의 자산은 처분하다 또는 매각하다 또는 구입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분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나오는데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팔고 받을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 한다? 매출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수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헷갈린 것이 요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이 헷갈리는데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다시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이게 다른 것, 이런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을 때 우리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회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를 팔고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다른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 이런 것들, 건물, 토지,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단기매매세 이런 것들 팔고 돈을 못 받으면 우리가 미수금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상품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상품 이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으면 미수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 자,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상품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미리 지급했으니까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거를 선급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를 선급금,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는 우리가 선급금,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는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대여금은 빌려준 경우, 빌려줬으니까 받아야죠. 자, 외상매출금은 뭡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으러는 뭡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 미수금은 뭡니까? 상품 이의 것을 팔고 돈을 못 받을 경우는 우리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은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우리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뭐냐면 이쪽 부분이 바로 채권입니다. 아까 자산이 뭐라 했습니까? 재화와 채권이라고 했죠? 채권이 뭡니까? 받을 권리. 나중에 돈 받을 권리. 나중에 외상값 받을 권리. 나중에 어음 등을 받을 권리. 나중에 상품이 아닌 것을 팔고 나중에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상품을 받을 권리. 상품, 이렇게. 자, 단기대여금은 나중에 누가 돈을 받을 권리. 외상매출금은 상품 대금을 받을 권리.
받으러움은 어음을 받을 권리. 이게 해서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또는 미수금, 선급금 다 뭐다? 채권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을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제품, 원재료,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가지고 매출채권, 그다음에 미수금, 선금까지가 가장 고등학교 수준에서 아래 하는 계정, 이게 나중에 계정 과목이라고 할 건데 계정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빌린 돈 7만 원과 내 돈 3만 원을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남한테 돈 빌려주고 남는 돈은 현금에다가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린 돈 나중에 갚아야죠. 빌린 돈 나중에 갚아야만. 그래서 그걸 뭘 한다? 우리가 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채는 아주 쉬워요. 이게 다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 이게 다 반대인데, 요거 다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자, 부채는 단기 대여금이 있으면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자, 돈을 빌려준 경우는 우리가 단기 대여금, 돈을 빌려온 경우는 뭐냐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이게 다 반대,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자, 상품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지급어음.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매출채권이라고 했죠? 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매입채무. 매입채무, 매입채무. 자, 매입에 따른 빚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 우리가 매입채무라고 할 수가 있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수금의 반대가 뭐냐면 미지급금. 자, 이 말 무슨 말이야?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는데 돈을 못 줬을 때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여러분들 회계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가지고 매입채무.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으로 여러분들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의 반대가 뭐냐면 이제 이건 선수금.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언젠가 상품을 줘야겠죠?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 선수금을 또 뭐라 하냐면 계약부채라고도 합니다. 계약부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계약부채 들어봤네, 아, 선수금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선생님만의 뭐 비밀인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칸을 그렸을 때, 이렇게 네모칸을 딱 그렸을 때, 성급 꼬리표, 그 다음에 미수 꼬리표, 그 다음에 미지급, 선수 꼬리표, 그 다음에 미지급 꼬리표. 자, 회계상에서 뒤에 상관하지 말고 뒤에가 어떤 말이 끝난다, 앞에가 성급으로 끝나건 앞에가 미수로 끝나건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뒤에를 상관하지 말고 앞에가 성급으로 끝나건 미수로 끝나건 이건 무조건 자산입니다. 미수금, 성급금, 이게 무조건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가 앞에 말이 선수로 시작되고 앞에 말이 미지급이 시작되면 이건 무조건 부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또는 선수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급, 미수, 자산, 선수, 미지급, 부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본인데, 요 자본은 또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빌린 돈 7만 원과 내 돈 3만 원을 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주식 사고, 대여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요 내 돈을 뭐냐면 자본이라고 하면 돼요. 자본. 순수한 내 돈을 자본이라고, 요 자본을 다른 말로 뭐냐면 순재산이라고 하고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순수한 내 돈. 자, 건물부터 현금까지 여기 합계를 내면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죠? 요 10만 원 중에서 빌린 돈 뺀 것이 뭐다?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이 뭐냐면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뭘 빼는 거예요? 부채를 뺀 것이 뭐다?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순수한 내 재산 또는 순수한 자산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순재산, 순자산, 자본 또는 잔여지분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본은 우리가 고등학교 회계원리 교과서는 거의 한 50% 이상이 개인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책이 편찬이 돼 있고 개인기업이 한 50% 이상 아니 50% 이상이 뭐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뒷부분 넘어가면 조금 정도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자본도 개인기업의 자본이 있고 주식회사의 자본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혼자 투자하고 혼자 경영하는 기업이 우리가 개인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혼자 출자하고 혼자 경영하는 기업이 개인기업인데 개인기업의 자본의 종류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자본금. 개인기업에서의 자본금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회사의 자본은 5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요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요 5가지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외워놔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자본을 배울 때 가장 유용하게 씁니다. 다시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자본금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시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자, 여러분 자본금이 뭐예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고 자본잉여금은 감주자. 이게 감주자가 무슨 말이냐면 감자차의 주식 발행 초과금,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감주자. 그다음에 자본유지조정은 차감적 자본유지조정이 있고 부가적 자본유지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적 자본유지조정보다는 차감적 자본유지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나중에 회계를 학습할 때 더 편리하는데 차감적 자본유지조정에는 뭐가 있냐면 자주감자, 자는 자기주식, 주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은 감자 사손, 또 자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이 4가지가 바로 자본유지조정에서 차감적 자본유지조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것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 3가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승금 요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가장 나중에 주식회사의 자본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하겠는데,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아까 재무상태표는 여러분들 1차 실 때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이제 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들어봤는데, 요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입니다. 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일정 시점에 있어서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이 지금 2020년 1월 15일인데 그 학생 2020년
현재 이 시점으로 봤을 때 2020년 1월 15일로 봤을 때 현금을 얼마 갖고 계세요? 2만 원? 15만 원? 15만 원? 자, 그럼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재무 상태라는 것은 내 자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자본이 얼마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여러분들 재무 상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있을 때 재무 상태표 이 시점 2020년 1월 15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내 자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자본이 얼마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재무 상태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다 보면 요거 이게 T 계정인데요. 회계를 하다 보면 이 T 계정을 많이 묶었네. 우리가 복식국에서 이쪽을 뭐라 했어요? 차변. 이쪽을 차변이라고 했죠. 이쪽을 대변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T자를 그렸을 때, 이렇게 T자를 그렸을 때, 이 왼쪽 부분은 우리가 차변, 오른쪽 부분을 대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차변에는 자산이 기록이 되고, 차변에는 자산이 기록이 되고, 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을 해줍니다. 다시 우리가 이 T자를 그렸을 때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재무상태표인데 이게 재무상태표는 아닙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명칭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명칭을 BS라고 쓸게요. BS. 재무상태표 명칭이 들어갑니다. BS로 쓸게요, 그냥. BS로 쓸게요. 원래 재무상태표라고 써야 하는데 그냥 약자로 BS 쓰면 재무상태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이것도 재무상태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업명을 써줘야 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재무상태표가 아닙니다. 자, 재무상태 그 다음에 이거 보고기간 종료일. 자, 보고기간 종료일을 여기다 또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자, 명칭, 기업명, 보고기간 종료일. 자, 일정 시점이니까 멈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은 그냥 2021년 12월 31일로 할게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을 또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보고 단위 보고 통화를 써줘야 합니다. 자, 우리는 원이죠? 원을 써주고 보고 단위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다 만약에 1,000원을 썼으면 공이 3개가 생략이 된 것이죠. 만약에 여기를 100만 원을 썼으면 공이 몇 개가 생략된 거예요? 6개가 생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재무상태표가 되기 위해서는 요거 명칭, 그 다음에 기업명,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인, 그 다음에 보고 단위와 보고와 통화를 써줘야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이 아까 10만 원이다. 자산이 10만 원이고 아까 부채가 7만 원이고 부채가 7만 원이고 자본이 3만 원이면 자, 이쪽이 차변이죠. 이쪽이 대변이고 요 차변학계와 대변학계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10만 원이고 여기도 뭐가 됩니까? 여기도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산은 여러분들 자산은 뭐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산은 뭐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쪽 합계 내면 10만 원, 또 이쪽 합계 내도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북이 배울 때 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T자를 그렸을 때 모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이게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T자를 그렸을 때 회계상에서 T자를 그렸을 때 모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어쨌다? 무조건 일치한다는 그것이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우리가 복식부기의 특징 중에서 하나 배웠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항상 같다. 이거 대차 평균의 원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본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항상 이쪽 합계와 이쪽 합계가 같으니까 이쪽이 얼마입니까? 3만 원이 되겠죠. 어떻게 나왔어? 자산에서 뭘 뺐습니까? 부채를 빼면 뭐가 납니까?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자, 자본은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 자본은 자산에서 뭘 빼면 된다, 여러분들? 부채를 빼면 우리가
자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은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뭐냐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바로 자본 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이쪽이 차변이고 이쪽이 대변이죠. 자, 이게 이 재무상태표가 1월 1일 날 우리가 기초라고 했죠. 1월 1일 날 재무상태표 보니까 자산이 1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7만 원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 3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또 BS를 그려보니까 이것은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자산이 얼마가 있냐면 자산이 20만 원 있고 부채가 10만 원이 있고 자본이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활동을 해서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자본이 우리가 시작할 때 자본은 3만 원이었죠? 근데 12월 31일 되니까 자본이 얼마로 증가했어요? 10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7만 원만큼 뭐가 난 거다? 이익이 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순손익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냐면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기초 재무상태표와 12월 31일 기말이라고 했죠. 기말 재무상태표를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순손익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하냐면 재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 순손익이라는 건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 났는가, 단기 순손실이 났는가를 이게 합친 것이 바로 단기 순손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내가 1월 1일 날 내 돈 3만 원 가지고 출발했네? 근데 12월 30일 날 되니까 자본이 10만 원으로 증가가 됐네? 7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를 봐가지고 단기 순손익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재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자산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의미하며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과 같다. 재화는 자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및 화폐를 의미하고 채권은 받을 권리를 말한다. 부채는 미래에 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의미하고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의 종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재화에 해당이 되는 거 현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상품, 제품, 원재료,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기장치 이런 것들이 자산이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도 자산이고, 그 다음에 채권 및 채무.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채권 및 채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산에는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이 있고, 채무, 즉 부채에는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을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매입채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앞에 성급으로 시작되고 말 앞에 미수로 시작하면 무조건 자산입니다. 근데 말 앞에 선수로 시작하고 또 말 앞에 미지급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부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로 넘겨보면 자본이 나오는데, 이 자본은 개인기업의 자본과 주식회사의 자본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주식회사 자본은 5가지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여러분들 그럼 자본금이 뭐예요 하면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자, 자본이익은 감주자,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럼 자본 유지 조정에는 차감적 자본 유지 조정이 있고 부가적 자본 유지 조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차감적 자본 유지 조정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주 감자,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유지 조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 유지 조정을 이거 세 가지를 합쳐서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 유지 조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본거래라고 이러면 써놓으시면 자본거래라고 써주시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을 합쳐가지고 손익거래라고 여러분들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정은 자본거래는 이게 뭐냐면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재산이 변동된 거래를 우리가 자본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본거래보다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재산이 변동된 거래를 뭐냐면 자본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본거래가 뭐냐? 한 기업이 있으면 주주가 있겠죠. 주주가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하게 되면 이 출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업은 뭐합니까? 경영활동을 하겠죠. 그 경영활동 결과 이익을 분배를 하는데 이익을 분배하는 거고 주주가 출자하면 나중에 분배를 받는다. 이게 바로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주가 출자하면 이 출자된 돈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주주에게 투자한 만큼 분배를 해주죠. 이게 바로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 자본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유지 조정은 자본거래에 의해서 재산이 변동된 거래라고 할 수가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여기서 손익거래라는 것이 뭐냐면 경영활동의 결과 재산이 변동된 거래를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금, 자본이익은 자본유지 조정을 자본거래라고 하나 해놓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이 손익거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두시고 이익잉여금에는 법정연입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가 나오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여기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뭐다? 자산부채 자본의 구성비율이다. 우리 회사의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자본이 얼마가 있는가 나타내는 표가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가 있고 재무상태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칭, 회사명, 보기간 종료일, 보고통감이 금액 단위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재무상태표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요 대변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 이게 바로 자금을 조달 상태를 의미하면 대변에는 내 돈 3만 원과 빌린 돈 7만 원 요 부채와 자본을 뭐냐면 자금의 조달 상태를 의미하고 이 자금을 조달해서 자산을 샀죠. 땅 사고, 자동차 사고, 상품 사고 요쪽 보면 요 자산을 뭐냐면 자금 운용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대변에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고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금의 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을 기록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등식에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리고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을 비교해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원래는 이게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면 이게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가 조금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은 다시 동영상 강의를 반복적으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